자,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 한번 책으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항쟁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페이지 302쪽에 책을 보세요. 개관에서 판서로 미리 보기 했죠. 그래서 판서가 필요 없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싹 다 칠판에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판서 밑에 보시면 을사늑약 이전의 국권 피탈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양과로 일본의 영일동맹이 체결됐으니 1902년에 그래서 영국은 청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그 이권을 침탈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거고 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2번 맨 아래에 대한제국의 중립선언 나오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중립을 선언했었다라는 거죠. 러일 전쟁 바로 직전에 그렇죠. 303쪽에 양과로 선번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1904년에 2월 달에 일본 애들이 러시아를 습격했죠. 이 러일 전쟁이 터진 다음에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한국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막말을 했어요. 자, 일본의 기습으로 러일 전쟁이 터졌고, 자, 양과로 4번에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터뜨리고 나서 바로 강요했던 것이 한일 의정서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죠? 그 군사 요충지 사용권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체결 과정 뭐 이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결과 국외 중립을 무효화시키는 거 그리고 군사 요충지 사용권 됐습니다. 양과로 5번에 이제 한일협약이죠. 제1차 한일협약.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그 다음에 더욱더 강력한 어떤 것을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강제로 통과를 시켰다. 이것이 고문통치였죠.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사료 밑에 결과 재정 고문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파견을 했었다라는 거죠. 양과로 6번 이게 완전히 그냥 화가 나는 그 국제조약들이죠.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한 국제조약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미국 놈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 지배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체결이 됐고요. 영국이 이제는 일본에게 얘기를 하죠. 인도를 우리가 지배하겠다. 그래 우리 계속 아직 우리는 지배 못했으니까 계속 협조하자. 그래서 2차 영일동맹이 체결된 것이고 9월 달에는 어떻게 됐죠? 이 러일 전쟁을 끝마쳤죠. 그리고 나서 포츠머스에서 미국이 중재로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니 이른바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러시아가 모든 이권을 한국의 이권을 다 손떼겠다라는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304쪽인데요. 양과로 7번의 제2차 한일협약인데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꺼리낄 게 없죠. 자, 내놔 뭐요? 외교권 그리고 니네 행정부 우리가 다 장악할 거야. 통감 받아.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을사늑약 체결 과정입니다. 강요했죠. 그래서 통감 통지 강요했고요. 니은번 체결 누가 을사오적이 고종황제한테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통과됐네. 그리고 통과시켜버렸던 것이 을사늑약이었다. 동그라미 2번 결과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교권 없죠? 외교도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내정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는 일본이지요. 3번 을사늑약 이후의 국권 비탈 과정입니다.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이지요. 그래서 1907년 6월 달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이 이제 파견이 됐으나 영국 애들의 방해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 결과 뭡니까? 동그라미 2번에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고종을 강제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을 강제로 즉위시키고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을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양과로 2번에
한일 신협약이에요. 1907년 7월 달에 정미조약. 그래서 차관 통치죠. 체결 과정 순종이 즉위한 다음에 강제로 체결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사인했냐? 안 했다니까요. 그냥 지들끼리 통과시켰어요. 와! 한번 해봤다니까. 그렇죠. 을사늑약 때 한번 그냥 강제로 통과시켜서 맞들렸죠. 강제로 자기들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차관 통치 시행됐고. 자, 동그라미 2번 그 사료 밑에 결과. 일본인 차관이요. 대한제국의 행정부 다 장악하죠. 그리고 그 관리들 다 일본인으로 싹 다 교체시켜버리고. 자, 이렇게 이제 그 정미칠조약, 이 한일신협약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반감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무력 없애야겠네. 군대 예산. 그렇죠? 자, 양거로 3번에 국권 강탈인데 동그라미 1번에 기후각서를 먼저 체결하죠. 1909년에 기후각서. 야, 기후각서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령이야. 그냥 통과해. 라는 거죠. 사법권 박탈. 그렇죠? 그리고 감옥 사무권도 박탈. 1910년에 6월 달에는 뭡니까? 경찰권 위탁각서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경찰권 박탈. 그렇죠? 그리고 2달 뒤에 뭡니까? 경술국치. 그렇죠? 자, 이제 305쪽으로 넘어갑니다. 305쪽. 한일 병합 강제병합 조약.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의 결과.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죠. 그래서 총독이 강압적으로 이제 통치가 시행되게 되는 것이고요. 헌병 무단 통치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요. 자, 이제 나라의 국권을 뺏겼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자, 그래서 국권 피탈을 당했고요. 자,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민족 대항을 봐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였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305쪽으로 넘어갔고요. 1번 의병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의병운동을 전개해보자라는 거죠. 의병. 자, 그 국권 피탈 하기 전에, 그 훨씬 전에 1905년에 이놈들이 을사늑약을 통과를 시켰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을사늑약을 강제로 자신들이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야, 열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에 을미의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배경으로 을미의병이 있었을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틀려요. 그때는 고종이 그냥 해산하는 게 어때? 해산 권고족칙 어명이네. 그래, 해산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 의병장들이 양반 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을사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부터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양반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양반 출신,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을 했고 우리는 평민 의병장의 출현이 을사의병의 특징이다. 요거를 한번 더 알아보는 정도죠. 자, 아무튼 의병운동에서 첫 번째 양거로 1번의 을사늑약과 민족의 저항을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을사늑약이죠. 일제 일방적인 을사늑약 성립 발표. 동그라미 2번 반대운동. 그래서 기억번에 상소운동, 상소가 빗발치죠. 조병세, 이상설 아니되옵니다. 자, 니은번 한일순국, 민영환, 조병세 이분들은 배를 갈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울분을 자결로서 항거하였다라는 거고. 자, 디귿번 오정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나철, 오기호 이분들은 어떤 것과 관련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했는데 대종교. 그렇죠? 조금 이따 대종교를 조직을 하는데 그 전에 을사오적 이놈들 처단해야겠구나.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요. 이때 당시 이제 매국노 을사오적 대표적이죠. 얘들하고 친일파 관리들 얘들을 막 처단하는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리얼번 그 항일 언론 활동 황성신문 기억나시죠? 주필 장지연은 신라 방성대국을 게재했다라는 거죠.
자, 미음번에 고종의 무효 선언. 그래서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는 승인한 적 없다 라는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했었다라는 거죠. 자, 을사병오의병인데요. 일단 을사의병이잖아요. 1906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1906년은 병오년이에요. 그래서 을사병오의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을사의병으로 나오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당연히 을사늑약에 대한 항전이지요. 동그라미 2번에 특징,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 의병장 누구? 민종식 그리고 최익현. 최익현 아니되옵니다잖아요.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의 대표 최익현. 이때는 아주 그냥 노인이죠. 완전히 그냥 힘들다. 그런데 이 울분을 을사늑약 이 울분을 토해내면서 아니 안 되겠다. 자,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그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승님을 도우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의병 조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생, 전북 태인 순창에서 일어나고요. 결국에 이제 그 관군하고 대치를 했는데 수적으로 엄청 우세하잖아요. 근데 관군이 누구예요? 일본 놈들하고 우리 관군하고 연합해서 의병을 진압하러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얘들아 무기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최익현 양반 유생의 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밀어버렸어야지. 밀어버리고 막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무기를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투항하는 이유가 내가 일어난 것은 이 일본 놈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같은 민족이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하겠느냐? 자, 무기 버리고 투항하자 라고 해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끌려와서 일본 놈들이 야 유배 보내 라고 해서 대마도에 유배를 보냈는데 이 대마도에서 그 음식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하시다가 이제 순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결로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이 최익현 선생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이 양반이 양반 출신 유생 이틀만 조금 깼어도 조금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 건데 아쉽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306쪽인데요. 평민의병장. 자, 신돌석입니다. 자, 이름에서 벌써 평민스러운 이름이 나왔어요. 돌멩이가 두 개죠. 그래서 신돌석 장군이 출연을 했는데 이분은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자, 이 신돌석 장군은요, 그 태백산 호랑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그 홍길동전 아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실제로 했대요. 그리고 막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조금 뭐 거짓말이 보태졌겠지. 근데 막 날라져가지고 여기에도 신돌석 저기에도 신돌석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적을 무찔렀었는데,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신돌석이 나오면 평민의병장, 그렇다면 을사의병 이렇게 이제 이어주셔야 돼요. 자, 평민 출신 의병장이고 경북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죠. 의병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었다라는 거예요. 자, 양괄호 3번에 이제 정미의병인데요. 1907년에 이때가 이제 정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민년에 의병이 일어나는데, 자, 일단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그렇죠? 고종 황제 강제 퇴위가 있었고, 자, 고종 황제 강제 퇴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의병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와, 이건 말이 되느냐? 어디에 국부를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웃긴 놈들이 야 이거 무력, 야 이거 군대 없애버려. 그러면서 군대도 해산을 시켰죠. 자, 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이제 장교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평민들, 그렇죠? 그래서 의병들이, 농민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 이때 당시 일본 놈들이 군대 없애라고 얘기하니까 군대가 해산됐죠. 이 군대에 해산된 군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러면서 의병, 니들은 우리하고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의병에 흡수가 되는데 거꾸로 되죠. 주객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의병들이라고 해봐야 뭐 가지고 있어요? 삽, 꽃갱이 막 이런 거 들고 낫 막 이런 거 들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의병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야, 체계 잡자. 그러면서 군대 체계 딱 해서 너 간부해. 그러면서 탁탁탁탁 체계를 잡고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전국 연합부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 이른바 전국이 13도잖아요. 13도 창의군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볼게요. 양가로 3번에 정미의병입니다. 자, 의병이 전쟁화라고 했죠. 정미의병. 왜 그러느냐?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엄청 중요해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해산을 계기로 발생이 했고요. 확산되지요. 어떻게 해산 군인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바뀌어버려요. 이 의병이 예전엔 꽃게이 들고 막 있었는데 이제는 뭐 칼, 창, 칼, 창 그리고 총 이렇게 해서 막 무장을 시켜버리니까 군대 조직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우두머리로서 해산된 군인들이 거기에서 지휘를 한단 말이죠. 군사지휘. 그러니까 하나의 군대가 됐고,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전개 서울 진공작전인데 이인영, 허위 등 양반 유생의 의병장들이 주도하면서 13도 창의군 전국 부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전국의 이 정미의병, 그러니까 의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군대들을 연합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13도 창의군이 됐고, 여기에 총대장이 누굽니까? 이인영. 군사장, 그러니까 이제 부대장이 누구냐면 허위. 이분들이 이제 이 총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가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는 조직화된 군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일본 놈들 싹 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진격하자? 서울로 진격하자. 이른바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일본 놈들이 그 궁을 장악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잡자 그러면서 서울로 진공을 하는데, 진공작전을 펼치면서 서울로 진공하면서 이 과정에서 각 공사관에 서신을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대다라는 거죠. 군대고, 그리고 우리는 독립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군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뛰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법상 우리가 군대와 군대와의 전쟁이니까 이것을 승인해달라라는 내용을 담은 서신들을 공사관에 다 배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모습과는 사뭇 틀린, 그렇죠? 법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까지 다 마련하고 진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진격을 했습니다. 서울을 포위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서울을 포위하면서 이제 일본 놈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 돌격 앞으로 하면 끝나는 일이야. 그런데 돌격하는데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 큰일이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거죠.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인영이 아유, 어쩔 수 없어. 저는 낙향하겠어. 부친상을 치러 낙향을 해버립니다. 이런 참 이 양반 유생의 한계죠. 부친상을 치르러 낙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시면 이 총대장이 그 군부대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대장이 혼자 갑니까? 그 따랐던 참모들이 같이 가게 되고, 장군 저도 배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완전히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허위는 여기에서 이 무너지는 시스템을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서 부대장이 내가 이제 총대장이다. 그러니까 내 지시를 따라라 하지만 이만큼 벌써 나가버렸다는 거죠. 조직이 와해되기 이르렀어요. 이런 일입니다. 아이 선생님 뭐 3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야 3일이죠. 이때는 3년. 최소 3년장이잖아요. 안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 큰일을 앞두고 이게 양반 유생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큰 한계가 뭐냐면 이들이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양반이죠. 지도자들이 양반 유생입니다. 자, 그런데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이다 말이죠. 의병장은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평민의병장. 홍범도라든가 이분들이 평민의병장인데, 자, 그 평민의병장들이 우리도 군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갑시다. 라고 이들에게 제안을 해요. 13도 창의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디 싼것들이요. 양반들이 하는 일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그 독립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평민의병장 부대예요.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독자 노선으로 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조직이 와해달라고 했을 때 허위가 이끄는 나머지 부대들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진을 정비하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일본 놈들이요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서울 진공작전, 서울이 포위됐죠. 일본 놈들이 전화를 쳤어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군대가 그 병력이 보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놈들이 우리가 이 일을 겪을 때 시간을 줬으니 얘들이 조직이 확대가 돼서 거꾸로 얘들이 들고 나와버리는 거죠. 이것이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거꾸로 완전히 우리가 쫓기게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909년에 일본 놈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거꾸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밀린 의병들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죠. 완전히 여기에 학살이죠. 학살. 아주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씨가 마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언제 독립을 쟁취하겠느냐. 자, 우리가 빨리 일단 거처를 이동할 필요가 있다. 자, 분해. 조직을 분해시키고 이동하자. 그러면서 도피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있었던 많은 의병장들이 만주, 연해주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중국으로 가고요. 또 미주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빨리 진치고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전열을 가다듬자 라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지게 되니 보세요. 지금 언제예요? 1909년이죠. 1910년에 뭐 했어요? 나라를 뺏겼죠. 국권 피탈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힘든 게 뭐냐면 1910년대 무장독립투쟁이라고 했을 때 북간도, 연해주, 그렇죠? 서간도, 중국, 미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부대들이 깔리잖아요. 이 부대의 전신이 무엇입니까? 13도 창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가서 막 진을 치는 거죠. 막 야, 지금 빨리 여기 자리 잡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대들이 무수히 많은 작은 부대들이 여기 만주와 연해주에 쫙 깔리게 되는 이유가 이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됐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만약 이 정미의병 때 이 일만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미의병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이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친상으로 이인영이 낙향했어요. 니은번 보세요.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일본 애들의 탄압으로 우리가
이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징, 의병은 서울 주재의 각 영사관의 의병을 국제법상의 독립군으로 인정해달라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 위에 정미의병 사진을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복을 입고 딱 계신 분이 의병장이겠죠. 그렇죠? 군인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옆에 농민들이 있는데 뭐 들고 있어요? 총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양거로 4번 의병 정쟁의 의와 한계가 있는데 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무장 투쟁을 그 일본과 전쟁을 할 기반을 닦은 그 의병이었다라는 것이고, 한계는 뭐죠? 이 양반 유생들의 이 봉건적인 의식 구조가 한계였다라는 거죠. 아쉽다라는 거예요. 자, 양과로 5번의 의사들의 활동을 한번 또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명훈 장인환 의사입니다. 자, 전명훈 장인환 의사는요, 이 1908년에 활동을 하시는데, 1908년에 그 1904년에 그 고문을 파견했던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있잖아요. 이 스티븐스라는 놈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 놈이 임기를 마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싹 다 이제 몰려와요. 그래서 스티븐스가 딱 배에서 내리니까 쫙 찍으면서 기자회견하는데, 스티븐스 당신이 뭐 한국 가서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서 일본 통치, 일본이 한국 지배하는 거 도와주고 왔는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 라는 얘기를 망발을 쏟아내면서 이것이 기사화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것을 잘못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막 우리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 지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니까 우리 독립 그 투사들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샌프란시스코까지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놈 봐라 그러면서 스티븐스를 빵 쏴요. 전명훈 의사가 빵 쐈는데 이 빵 쏜 총이 불발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전명훈 의사가 일 났죠. 저거 지금 보이는데 근데 뭐가 빵해요. 뒤에 딱 봤더니 뭐가 빵 하더니 총 쏴가지고 스티븐스가 그 자리에서 직살내버려요. 그 뭐야 누구야 딱 봤더니 장인환 의사죠. 그러니까 둘이 일면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본 거예요. 동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거죠. 전명훈 장인환 의사죠.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참 여러분들께서 안중근 의사 하면 그 사진도 모르고, 그렇죠? 사진도 모르고 의사라고 하니까 의를 의자에 선비사자를 쓰는데 의사라니까 닥터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요새는 좀 덜하지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너무 많이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사는 뭐 그 닥터가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건 모른단 말이죠. 자, 1909년에 이토를 잡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다라는 건데, 이토는 누굽니까? 이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아주 쳐죽일 놈인데, 아이고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보면 열받겠네요. 그렇죠? 쳐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쳐죽일 분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나쁜 놈이에요. 이토라는 놈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똑같은 놈인데, 이 일본 놈들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당연히 이거는 먹는 것이고, 이 넓은 중국 땅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 이 일본 놈들이에요. 자, 이 일본 놈들 이토는 그것을 다시 해서 상기시켜서 이 중국을 다 먹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면서 여행을 가장한 그 염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주의 하얼빈역이 이제 도착지입니다. 종착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얘들이 여기에 가면 여기 군인 많구나. 여기 그리고 지형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형을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에다 매복시키고 여기서 치면 되겠네. 이런 작전을 막 세우고 있었던 게 이토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아주 쳐죽일 놈이죠.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졌던 양반이 안중근이에요. 이 안중근 의사는요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애국계몽을 하자라고 해서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자. 애국개몽운동. 이쪽에 이제 좀 가까웠던 선생님인데 독립투사로 변해버립니다. 왜? 을사늑약 체결됐죠. 그렇죠? 뭐 고종을 강제로 끌어내리죠. 이런 처주기를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무력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그 동지들과 함께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서 12명의 독립운동가들과 단지동맹을 결성을 해요. 단지동맹. 여러분들 단지동맹이라고 하면 손가락 지자예요. 그래서 끈을 단자지요.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네 번째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빡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만 손가락이 없구나.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쪽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여요. 그래서 나는 이 이완용이를 죽여버리겠다. 그다음에 손가락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굴 죽이겠다. 난 통감을 칠 거야. 나는 이토를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동맹을 했던 것이 단지동맹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단지동맹 비석이 세워져요.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단지동맹을 결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지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곳으로 하얼빈으로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얼빈은 딱 기다려서 안중근이 빵! 이게 아니고 이 전에 무슨 역이 있었는데 이 두 군데에 같이 동지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어. 그리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맨 처음엔 내렸는데 경계가 너무 삼엄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요. 다음 동지가 잘해야 되는데 기차가 떠납니다. 여기에서는 안 내렸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동지밖에 없구나. 안중근은 여기에서 내 손에만 걸리지 마라. 여기 이전에 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실패해버리면 이게 다 실패되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했네. 이 단지동맹을 할 때요. 이 동맹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실패하면 자결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 엄청난 독립의지에 불탄 단지동맹이에요. 아무튼 여기에서 하얼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토가 탁 나오는 거죠.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이 없죠. 그냥 이 총권에서 빵빵빵 세 방 쏘고 바로 직사시키고 옆에 있는 놈들을 빵빵빵 쏴가지고 바로 직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방백 정말 소문난 명사수예요. 팡 쏘면 불발이 하나도 없었고 다 그냥 쏴가지고 빵빵빵 해가지고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었다면 그 시간에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역시 위에는 틀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대한독립만세 그러면서 이제 체포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니들이 재판해? 일본 놈들이 왜 여기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 중국 놈들이 재판하라고 그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하라고 그래. 따지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들이 왜 나를 하대하는 거야? 판사 잘 들으시오. 나는 대한제국의 독립군 장군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체포된 것은 일개 그 개인이 아니고 장군으로서 이 전쟁 상황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국제법상 포로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소!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따져요. 그리고 나서 안중근 당신이 이제 뭘 잘못한 줄 알아? 왜 죽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가슴팍에서 딱 꺼내서 10가지 이유를 쫙 댑니다. 이 또는 아주 이렇게 돼가지고 나쁜 놈이고 그래서 처단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안중근의 어머니, 그렇죠? 안중근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요. 편지를 쓰는데 수의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옷을 손수 짜가지고 그것을 편지에 싸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제 얘기합니다. 절대 항소하지 마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죠. 네가 항소하는 순간 누군가 다음번에 너와 같은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그냥 죽는 편이 낫다! 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시죠. 그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 간수가 있었는데 일본인이겠죠. 그렇죠? 일본인 간수가 시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점차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가 이 안중근은 또 그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안중근은.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예우를 엄청나게 갖춰요. 그래서 완전히 그 팬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형장호의 이슬로 사라질 그 바로 직전에 펑펑 울면서 안 의사를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때 안중근이 써준 유묵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유언 있죠? 죽을 때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언이라고 하죠. 유묵이라고 하는 건 죽기 전에 이제 살아생전에 글씨를 남기는 것을 유묵이라고 하는데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자를 남깁니다. 그 글자를 간수에게 주는데 이 간수의 지바 도시치라는 간수인데요. 이 도시치 가문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 대를 이어서 이 위패를 모시고 안중근 의사를 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시치 가문에서 이 유묵을 우리나라에 다시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나쁘다라고만은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이 일본 놈들이 이런 쳐 죽일 짓을 한 그 놈들이 나쁜 거지 일본 사람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는 또 감옥에서요. 동양 평화론을 저술을 합니다. 동양 평화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토를 처단한 내용인데요. 자, 이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넘보고 이 세계 정쟁을 지금 노리고 있는 놈들이다. 이런 놈들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본 놈들이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내가 이토를 쏜 것이 우리가 독립전쟁, 평화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안중근 선생의 동양 평화론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여기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306쪽. 그래서 안중근 동그라미 2번 기억번 단지동맹이죠. 러시아에서 단지동맹을 결성했고요. 니은번 하얼빈에서 의거, 그래서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독감 이토를 처단했다라는 거죠. 티급번 안중근 유묵, 그래서 옥중 논책인 동양 평화론을 저술을 하고 그리고 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같은 유묵을 남겼다라는 거죠. 자, 307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 보면 안중근 의사의 그 사진이 나오죠. 역시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 천마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재명 의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의사는 또 생소하시죠. 이 이재명 의사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에는 잘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등장을 빨리 시켜야죠. 이재명 의사는 그 누굽니까? 그 이완용이 있죠. 이 이완용이가 아주 쳐죽일 놈이죠. 이 이완용이는요 자신의 집 족보에 삭제된 사람이에요. 이완용. 아무튼 이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죠.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그 백작의 자기에 올라요. 일본 귀족이 되는데, 자, 일본 귀족으로서 이 명동성당에 가서 벨기에 왕제가 죽거든요. 그때 추도식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아이고 막 누가 누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의사가 거기에서 안 되겠다. 저놈을 내가 요번에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단 계획을 세우고 명당성당에서 그 앞에서 군밤 장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군밤을 팔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 딱. 근데 이제 이완용이가 눈물 툭 거두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아주 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 의사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칼로 그냥 허리하고 목하고 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난도질을 내버려요. 팍! 야, 됐다. 이제 이완용이 내가 잡았다라고 했는데 이놈이 살지요. 하여튼
자, 하여튼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습격했는데 아쉽게 실패했다라는 내용. 자, 2번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일종의 의병운동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의병운동은 어디 위정척사 사상가들에 의해서 확대된 의병운동. 그렇다면 개화 사상가들은 생각이 좀 틀리겠죠? 어떤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뺏긴 이유는 무엇이냐? 나라가 힘이 없어다. 힘이 왜 없냐? 무식해서 그렇다. 멍청하니까 얘들이 머리 조금 썼는데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나라를 뺏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피를 보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실력을 키워야 된다. 얘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머리를 써야 되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려면 똑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으니 똑똑해져서 나라를 찾아오자. 이른바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 공부해서 나라를 찾아오자.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죠. 애국계몽 운동인데요. 자, 첫 번째, 양과로 2번에 을사늑약 이전의 단체. 뭐가 있어요? 보안회가 있죠. 자, 보안회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904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황무지 개강권 요구 외우셔야죠. 그래서 보안회 하면 황무지 개강권 요구. 그래서 철회시켰다라는 것이고 1905년 가면 헌정연구회가 등장합니다. 헌정연구회. 그래서 1905년 헌정연구회. 이름에서 헌정, 정치를 연구하나? 뭐 그런 느낌이 오죠. 그렇죠?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로서요. 입헌정치체제. 그래서 이른바 입헌정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헌정체, 이런 나라로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이 그 친일단체가 있어요. 이게 일진회인데 일진회.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 싸움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일진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어디 배울 게 없어서 이런 걸 배워요. 일진회는 아주 뼛속까지 친일단체입니다. 그렇죠? 친일단체.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를 하는 일진회. 얘들이에요. 일진회가 아주 그냥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헌정연구회는요. 일진회에 대항을 합니다. 결국에 이 대항을 계속하다가 일진회의 탄압에 또 해산되는 것이 헌정연구회. 자, 그리고 대한자강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자강회는 1906년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면 한자로 오른쪽에 대한자강회 월보인데 오른쪽에 사진 나오죠? 대한자강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자강회 이 이름이 한자로 딱 나오고 이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한자강회에 대한 선택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를 계승합니다. 계승했고요. 자, 그리고 고종의 강제퇴위 있었잖아요. 고종 황제가 강제퇴위당했습니다. 요것에 반대운동을 전개해요.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결국에는 해산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자강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가 조금 이따 대한협회라는 1907년의 단체로 또 발전하게 되는데 얘들은 왜 시험에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친일 단체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만 아시면 되고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단체가 하나 나오니 그것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요, 1907년에서 1911년 나라를 뺏기는 그 과정 사이에 있었던 단체죠.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시험 문제 4번 나오면 3.5번 출연하는 것이 신민회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신민회는요, 안창호, 그리고 이 양기탁, 이분들이 주도가 주체적으로 해서 만든 단체로서요. 1907년 11년이니까 일제 감시가 엄청나게 삼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단체로 만든 항일 단체입니다. 비밀 결사로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체라고 부르는데 공화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공화정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08쪽에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요. 인재를 양성해요. 그래서 평양의 그 대성학교 그리고 정주의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요. 인재를 양성해요. 자, 이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만듭니다. 재력, 재산을 불리는데 어떤 걸 만드냐면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돈을 만드는데요. 이 돈은 뭡니까? 독립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독립자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럼 끝나나?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만주로 보냅니다. 인재는 만주로 가고 독립자금도 역시 만주로 보내요. 그러면서 뭘로? 독립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만주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놓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보면 뭐가 어떤 것 같아요? 학교 같죠. 그렇죠? 강습소, 그러니까 학원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강습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명판은 이제 신흥강습소 이렇게 써 있는데 저 뒤에 가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래서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만드는데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은 1919년에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흥강습소와 신흥무관학교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 양성이니까 장교들이 출연할 거 아닙니까? 이 장교들이요. 조금 있다가 독립군 대장, 그렇죠? 독립군의 장교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일제강점기에서 독립군 부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건데 이 독립군 부대의 그 지휘관들이 거의 다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인재를 양성했죠. 독립자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애국계몽과 또 뭡니까? 그 의병 활동까지 같이 동시에 했던 단체가 신민회고요. 이 신민회가 이제 일본 놈들이 알게 됩니다. 신민회? 이거 웃기는 놈들이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지하단체잖아. 어떻게 찾아내지? 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안학사건을 위조를 하는데요. 안학사건이 뭐냐면 그 안학군에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명근은요. 안명근? 안중근? 그렇죠.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안명근인데 이 안명근이 거기에서 이 신민회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놈이다, 저놈. 저놈 잡아야 돼.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등장을 했잖아요. 조선 총독 초대 통감이 초대 통감이래.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인데 이 데라우치 암살하기 위해서 이놈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명근에게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를 뒤집어 씌우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체포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포하는 게 안학사건이에요. 그래서 총 600명 정도를 체포를 해요. 안학군에 있는 사람 600명을 체포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갈라가지고 105명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걸 가지고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백오인 대부분이 신민회 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그러니까 신민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해체되게 되는 것이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 기억해 두시고 이 백오인에서 6명만 실형받고 나머지는 다 무죄로 석방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날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민회를 해산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가겠습니다.